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려가요 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고려가요 전에 하나 향각의 여유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정과정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여기 실려있지 않지만 도의장가라는 작품, 두 작품이 있는데요. 일단은 정과정을 본다면 향각의 여유라는 특징이 향가의 특징도 있고 그 다음에 여요, 고려가요의 줄임말입니다. 고려가요의 특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작품, 이 두 특징이 어떤 식으로 섞여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보세요. 내용을. 내님을 그리자와 운이다니 산 접동세난 이스타요이다. 이스타다 표시해놓고요. 이건 비슷하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접동세와 내가 비슷하다. 그럼 접동세와 내가 비슷하다는 건 접동세가 울고 있는 것에 나의 감정을 투영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접동세가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써놓으세요. 접동세는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니시며, 여기서 아니시며 앞에는요 영모에 가담하다는 뜻입니다. 영모에 가담한 것이 아니시며 겉을 쓴다는 거짓인 줄을 이겁니다. 무사람들의 참언이 거짓인 줄을 잔월효성이 알아시리이다. 잔월효성 표시해놓고요. 자, 하늘에 있는 달과 별이 알 것입니다. 그럼 자신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존재, 아는 존재. 그러니까 억울함을 해소해주는 존재가 바로 잔월효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화자가 굉장히 억울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배경 설명을 한번 얘기를 할게요. 신라가 아니죠. 고려의 이제 그 의종의 친인척 관계였을 거예요. 이 정서가. 근데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당파 싸움에 있어서 약간 기득권을 갖고 있잖아요. 왕과 친인척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굉장히 시샘을 했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영모를 추진한다고 이제 한번 모함을 했습니다.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광해라는 광해 또는 뭐 사도 뭐 이런 어떤 우리 영화들을 보면 알겠지만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는 아닙니다. 왕이란 항상 옆에 자기의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세력이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알고서도 그리고 저 사람이 충신인 걸 알면서도요 때로는 그를 쳐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종도 역시 영모에 가담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형님 뭐 잠깐 갔다 오십시오. 그럼 제가 바로 꺼내드리겠습니다 해서 부산에 있는 동네로 유배를 보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유배를 보낸 지 10년이 지났어요. 어떻게 말이 안 됩니다. 10년이 지난 동안에도 꺼내주지 않으니까 이 작품을 쓴 거죠. 그런데 이 작품을 쓰고 10년 뒤, 즉 의종 다음 왕 때에 이 사람은 유배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결국 이건 생각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이냐. 의종은 굳이 다시 한번 꺼내서 시끄러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 희생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을 유배지에 갇혀서 지내게 되었으니까요. 그 억울함을 드러내는 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계속 갑니다. 넋이라도 님은 한데 너져라. 아까 너다 뭐라 했어요? 너다 살아가다와 가다라 했죠. 근데 앞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한데. 한데가 뭐예요? 함께. 즉 함께 살아가다. 그래서 화자의 소망 1 이렇게 쓰세요. 화자의 소망 1. 즉 넋이라도 임과 함께 살아가고 싶구나 이 뜻입니다. 그래서 화자의 소망입니다. 영혼이라도 내 죽은 영혼이라도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 뻑이더시니 니더시니까 뻑이다라는 건 우기다는 뜻입니다. 우기시던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나를 모함하던 사람이 누굽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 없도소이다. 거기 별표 쳐놓고요. 자신의 뭐예요? 자, 자신의 결백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과도, 허물도 천만 없도소이다. 절대 없습니다. 마린마리신뎌 사르뿐더. 자, 마린마리신뎌는 무사람들의 모함입니다. 사르뿐더 표시해놓고요. 슬프구나 그 화제의 감정이 직설적으로 표출되는 부분입니다. 자, 님이 나를 하마 니 자신이니까 님이 나를 정말 잊으셨습니까? 아소님아
도람 다시 들으사 괴오셔서 사랑해주세요. 마지막 화자의 소망 투입니다. 다시 들으셔 사랑해주세요 라는 건 속뜻이 바로 뭡니까? 나 좀 꺼내주세요. 유배지에서 제발 좀 이제 불러주세요 라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자의 소망이 두 개가 나왔죠. 화자의 소망 1은 죽어서라도 인과 함께 살고 싶다. 두 번째는요. 지금 날 여기서 좀 꺼내달라. 자, 그러면 1, 2 중에 어느 게 더 현실적입니까? 그렇죠? 화자의 소망 2가 현실적 소망이 되는 거고요. 화자의 소망 1은요. 이상적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시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자, 이런 내용을 시험 문제 나왔다. 자, 이 사람은 자신의 억울함을 직설적으로 토로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억울하다는 것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거지만 자신은 억울하다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억울하다. 죄송합니다. 억울하다는 게 아니라 원망. 예, 원망. 제가 잠시 착각했어요. 자, 억울함은 드러내고 있고요. 원망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님에 대한 원망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망의 마음이 살짝 있어. 어디요? 님이 나를 하마 네 자신이니까 님이 욕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건 님이에요. 님이 욕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님이 나를 하마 정말 잊었습니까? 약간의 원망이지만 원망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잊었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과정의 이 작품의 내용은 바로 다시 한번 정서에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에서는 일단은 향가의 특징이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향가의 특징은요, 3단 구성이 있었습니다. 자, 3단 구성 보이시죠? 4, 그 다음에 4, 2가 되는데 5로 묶었죠. 자, 여기 8행과 9행을 묶으세요. 마릿인데요. 사르분대를 묶으세요. 자, 이거를 한 줄로 보는 겁니다. 두 줄로 나뉘어 있죠. 한 줄로 본다면 바로 19채 향가 3단 구성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향가의 형식. 두 번째는요, 아소니마. 자, 아소니마가 그대로 남아있죠. 아소니마는 향가에서, 낙구에서 많이 쓰이던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아소니마도 향가의 잔재로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다음 세 번째, 작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자, 왜냐하면 고려가요는 작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작자 미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세 번째 특징은요, 작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자, 이것이 우리 향가의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얘를 향가로 보지 않는 이유, 즉 고려가의 특징은 무엇이 있느냐? 일단은 첫 번째는요, 얘는 국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찰이 아닌 국문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고려가요의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아소니마가 그러니까 만약에 10줄로 친다고 하더라도 9행이 아닌 마지막 10행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자, 낙구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라는 거. 낙구의 위치가 바뀌어 있다는 거. 결국 얘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향가에서 고려가요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문학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과도기적 문학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이제 옆에 있는 고려 소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고려 소교의 특징을 먼저 쓰겠습니다. 자, 고려소교요 특징은요. 자, 시기부터 하면은요. 시기는 고려입니다. 자, 고려 시기에 나타났던 소교가 바로 고려소교. 그래서 우리는 여요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작가층은요. 고려소교의 작가층은 당연히 평민들이죠. 작가층은 평민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형식은요. 우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하죠. 3분 후. 오뚜기 3분 카레 생각하세요? 3분 후. 3분보에 분절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렴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제 고려가요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죠. 3분 후. 그 다음에 3분보고요. 3, 3, 2조 또는 3, 3, 3조, 3, 3, 4조. 이건 글자 수를 얘기합니다.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분절체라는 건 연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절체, 분장체, 분연체, 연장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후렴구가 존재한다는 거, 후렴구가 존재하는 건 바로 고려가요만의 특징이고요. 자, 얘는요 국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고려시대 때 역시 국문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얘는 구전대다가 어느 시대예요? 조선시대에 기록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고려가요가 현재 좀 약간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는 건데요. 그리고 조선시대의 기록을 누가 할게요? 당연히 사대부가 있겠죠. 사대부에 의해서 기록을 하다 보니까 누구의 노래를요? 평민의 노래를 누가 사대부가 기록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온전하게 전달될 리가 없습니다. 이는 마치 초등학생이 쓴 일기를 딱 이제 대학생인 형, 누나가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야 이거 그대로 쓰면 안 되겠다 고쳐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초등생의 일기의 내용을 보면은 좀 약간 맞지 않는 것도 있을 테고 이러면은 고치겠죠. 수정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요 많은 내용을 수정을 가하는데 자 일단은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면은요 고려가요의 내용이 주로 삶의 애환이나 남녀 상렬지사의 내용이 많았습니다. 남녀 상렬, 남자 여자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야기라는 뜻이죠. 이게 한마디로 야설급 그냥 되게 야한 내용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은요 사대부가 기록을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삭제를 하거나 변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추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삭제나 변형은 바로 남녀 상렬지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한다고 보면 되고요. 너무 야한 건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변형하는 거는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요.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 바꿔버리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남녀 상렬지사의 내용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고려 소교의 어떤 전반적인 특징 눈으로 보입니까?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면은 고려 가요가 조선시대까지 불려져서 기록으로 남았느냐?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는 민간인의 노래인데 어떻게 사대부가 기록을 할 정도로 사대부가 알게 되었느냐? 사실 고려가요라는 것은 민간인들 중에서도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민간인들 중에서도 막 이렇게 기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왜냐면 내용이 야하잖아요. 물론 백성들도 부르면은 그들은 주로 삶의 애환을 부르겠지만 남녀 상절지사의 내용은 고려시대의 어떤 기생들 좀 이렇게 속된 말로 이제 노는 사람들이 많이 불렀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궁궐까지 흘러 들어가느냐? 고려 말에 이제 궁궐은요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맨날 술 파티에 막 아주 대신들도 난리가 나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궁녀들과 같이 술을 마시는데 궁녀들은 그렇게 놀 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팔도에 있는 기생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제 가장 잘 논다는 애들 불러 모아서 야 니들이 정말 잘하는 거 한번 해봐. 뭐 처음에는 이제 막 긴장하니까 제대로 못 놀겠죠. 너 그딴 식으로 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잘하는 이런 고려가요들을 딱 불러주는 거죠. 내용이 너무 야해. 근데 재밌어. 그러니까 막 남자들이 막 하하하 하더니 막 이제 그걸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고려는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성계가 이제 나라를 세우고 조선이 건국됐죠. 근데 이성계라는 사람은 왕족도 아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으로 된 것에 대해서 고려의 출신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고려의 백성들은 졸지에 조선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들을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죠. 이것은 정당한 거다. 이성계가 너희들을 잘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만 믿고 따라와라. 이런 내용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전합니까? 지금이라면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막 광고를 때리든지 아니면 방송에 내보내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방을 붙입니다. 방을 붙이는데 방이 한자야 다.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노래로 전파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노래는 우리가 사실 계속 이렇게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부르던 고려가요. 그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가사를 바꿔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아니면 원래 있던 그 고려가요에다가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그 추가의 내용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바로 임금을 송축하거나
건국의 어떤 정당성을 알리는 내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선시대의 초기의 어떤 형식적 특징인 악장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고려가요라는 게 어떻게 조선시대까지 구비전승되다가 이제 기록으로 남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해되셨죠? 이게 고려 소교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됩니다. 자, 대표적인 작품들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근데 고려가요는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후렴구가 존재하고 연이 나뉜다 그랬죠. 근데 그러지 않은 작품이 여기 하나 있네요. 삼오곡. 얘는요, 연이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고려가요 특징 중에 하나, 연이 안 나뉘어 있다는 거. 아, 근데 제가 하나 얘기 안 빠진 게 있네요. 작가층이 평민이기 때문에요. 이거는요, 작가 미상이 많습니다. 구비전승되기 때문에 누가 불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을 때는요, 작가 미상 이렇게 많이 하는 겁니다. 뭐 작자 미정 뭐 이렇게. 옛날에 한 학생이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아니 고려가요는 정말 왜 한 사람이 다 쳤어요? 무슨 소리 했대? 다 미정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어. 미정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인데 그냥 미정이라는 사람이 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작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한 작품에 보면은 내용이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바로 이렇게 작가가 알려져 있지 않고요. 구비전승되다가 기록이 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도 봅니다. 적층 문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적층이라는 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면서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적층 문학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내용들이 일치하지 않게 흘러간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첫 작품 삼오곡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삼오곡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 노래 제목도 보고 많이 봤었죠? 태진아의 노래 제목에도 삼오곡이 나오고요. 즉 어머니를 사모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자, 삼오곡의 내용 볼게요. 호미도 날이연 말은 호미도 날이지만 낫같이 들 리 없습니다. 자, 삼오곡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호미, 그 다음에 낫을 비유하는 겁니다. 호미도 날이지만 낫같이 들 리 없습니다. 저 어느 게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낫이 더 뛰어나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호미와 낫의 날을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게 더 날카롭습니까? 호미로 때린다고 해서 잘리진 않죠. 근데 낫은 생각만 해도 어때요? 더 날카롭잖아요. 그러니까 낫같이 들다라는 거, 날카롭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요, 아버님도 어이어신 말하는 어이어신 이거는 어버이지마 이 뜻입니다. 위덩더등성 이거는 후렴구고요. 어머니같이 괴실이 없애라. 어머니같이 괴실이 없애라. 자, 전형적으로 이건 대구적이죠. 그쵸?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용상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앞에는 이제 비유적이죠. 그래서 이건 대구와 함께 유추를 이야기하는 거죠. 호미와 아버지를 비유했습니다. 낫과 어머니 비유했고요. 날이라는 걸 어버이에 비유했고요. 들다라는 것에 괴다, 즉 괴다는 사랑하다는 뜻이죠. 결론은 뭡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어떻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불변의 진리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졌을 때 이제 누가 더 자식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모성애를 더 많이 얘기하죠. 근데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저는 저희 아들을 더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뭐 아들은 결국 보면은 엄마에 대한 어떤 애정이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엄마가 픽업해주고 막 이렇게 함께 항상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작품입니다. 여기에서는 자, 특징 중에 하나 뭐가 제외됐다 그랬죠? 아까? 그렇죠. 얘는 연이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연으로 되어 있고요. 대신 뭐는 있습니까? 자, 위덩더등성 이런 것들. 자, 후렴구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국문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내용은 여기서는 뭐입니까? 주제가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은 효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작품 삼오곡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아소니마 나와 있죠? 아소니마 표시할 거예요. 아소니마는 아직 향가에서의 내용이 지금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과정보다는 조금 뒤에 나온 작품이지만 아직 향가의 잔영이 좀 남아있다라고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 상저가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둥 방에나 띄어 희에, 그 다음에 개우진 밥이나 지어 희에, 듣기둥 방 하나 찧어서 개우진 거친 밥을 지어서 아버님 어머님의 받잡고, 아버님 어머님께 받잡다는 거 이제 받든다, 즉 드린다는 뜻이고요. 남것이든 내 먹거리, 남거든 내가 먹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즉 부모님에게 먼저 밥을 지어드리고 남으면 내가 먹겠다. 주제는 뭡니까? 효죠. 네, 이거는 완벽한 효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듣기둥 뭐 하는 거예요? 방아를 찢는 거니까 노동요의 형태로 보는 거고요. 상저가랑 얘는 이제 연이 나뉘어 있지 않은 작품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동동 갑니다. 동동은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동동의 내용은요,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얘도요, 필기량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면서 거기 보면은요, 동동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렇게 좀 작습니다. 필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작기 때문에 A4 용지 하나 정도를 꺼내놓고 정리를 하면서 따라오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 작품이 굉장히 길면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차근차근히 하나씩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요. 덕을한 곰배에 받잡고, 복을한 님배에 받잡고, 덕을한 곰배, 그 다음에 복이란 님배, 알겠죠? 그냥 곰배, 님배라는 건 앞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과 뒤, 뭐 뒤, 앞 이렇게 얘기하는데 덕과 복이라는 것을, 덕이라고 하는 것, 덕이여 복이라는 나자라, 나자라는 것은 나잘, 들이다 뜻입니다. 들이러 오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서사라고 합니다. 서사. 자, 서사의 내용은요 바로 송축이죠. 동동은요 사랑하는 여인이 이제 그 한 여인이 사랑하던 사람과 이별한 뒤에 쓴 슬픔, 이별의 노래입니다. 근데 갑자기 처음에 송축의 내용이 툭 튀어나왔어요. 이게 바로 어디의 내용입니까? 아까 고려가요의 특징을 설명할 때 제가 뭐라 그랬죠? 이게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형되거나 삭제된다 그랬죠? 이 부분이 바로 조선시대에 추가되었을 가능성입니다. 이게 높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동동이라는 내용이 이제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 앞에다가 딱 서사 부분에 그 송축의 내용을 다뤄놓고 이것을 이제 전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겁니다. 원래는 저게 없었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이거는요 원령체가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다 써놓을게요. 얘는 원령체가입니다. 원령체가. 동동은 원령체가라고 하는데 이 원령체가라는 건 1월부터 12월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원령체가가 나중에 조선시대로 넘어가면 농가 원령가라는 작품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령체가의 효시의 작품이 바로 효시라는 거 이제 제일 처음 시작이라는 거죠. 효시 작품이 이 동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원래는 정월부터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연부터가 얘는 원래의 내용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정월령부터 갑니다. 각각의 월마다, 그 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각각의 월마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잘 기억하세요. 자, 정월 날인물이라는 건 날이다, 흐르는. 거기에 시옷이 붙었죠? 날이는 물은 어저 녹조 하는데 얼고 녹고 한다는 거예요. 누리 가운데 나고 몸하 할 때 몸은요 화자를 비유하는 겁니다. 화자. 누리라는 것은 온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난, 몸, 자기는 하울로 멸셔 나오죠. 하울로 멸셔. 아까 뭐라 했어요? 녀다 뭐라 했어요? 가다, 살아가다. 근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하울로. 그걸 빨리 봐. 하울로, 홀로라는 뜻입니다. 홀로 살아가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은 홀로 사는구나. 내용은 이거예요. 정월에 흐르는 물은 얼고 녹고 해요.
그쵸? 1월 달이니까 물이 이제 얼고 녹고예요. 근데 누리 가운데 나는 혼자 살아간다. 근데 이게 대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냥 있는 이해로 말로 하면 절대 대조가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얘는 대조입니다. 대립적 심상물. 아까 뭐랑 똑같죠? 그러면 얘는요. 황조가에서 꾀꼬리랑 비슷한 유형이 되는 거죠. 이거는 대립적 객관적 삼각물로서 대립적 심상물. 화자와 대비되면서 화자의 정서를 뭐한다? 부각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왜 이게 대립적인지 알려줄게요. 자, 고려가요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남녀 상렬지사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야한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야한 내용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다라는 것은 그 야한 내용이 좀 덜하거나 비유적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직접적인 내용들은 다 사라졌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약간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겁니다. 얼다. 이 어저 녹지할 때 얼다. 이 얼다가 정을 통하다의 의미입니다. 정을 통하다의 의미예요. 정을 통하다 할 때 정이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한 그거예요. 네. 차마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을 통하다가 바로 얼다 녹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얼고 녹고 정을 통하는데 나는 화얼로 넣어서 정을 통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외롭죠. 그러니까 이게 대립적 심상물 되는 거죠. 네, 물에다가도 질투하고 있어요. 이 화자는요. 그만큼 외로운 화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월에서 포인트는 날인물, 대립적 심상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가 부각되고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 2월령입니다. 2월 보름이라는 건 15일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연등절이라는 세시풍속이 있어요. 이 동동에서의 또 포인트는 뭐냐? 전체는 아니지만요. 6개의 달이 세시풍속이 나타납니다. 그 세시풍속이라는 것은 그 달에, 그 절기에 행해지는 우리의 풍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세시풍속을 가지고 자신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연등절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요즘도 이제 하기는 하는데, 자, 그 등을 달고요. 등을 달고 소원을 빕니다. 우리 부처님 오신 날 보면은 알죠? 이렇게 막 길거리에 등을 쫙 달고 이제 소원을 비는데 요즘에는 약간 이제 모든 게 그러진 않겠지만 절에 가면 이런 게 있대요. 이제 등을 달 때 그 등의 가격이 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연등절 할 때. 그러면 30만 원짜리면 좀 더 잘 들어준다. 이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니죠. 약간 이제 종교가 자꾸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모습. 뭐 11조를 많이 내면 하나님이 더 기도를 잘 들으신다. 완전 개판이죠. 그러면요. 네, 선생님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굉장한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불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순수하게 그냥 등을 달고 소원을 비는 게 그 등의 가격을 매겨서 그 가격대로 더 많이 들어준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당시는 가격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순수함입니다. 그렇죠? 등에 대한 등을 달고 소원을 비는 어떤 순수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등절에 높이혀다라는 것은 여기선 이런 뜻이에요. 등불 다오라, 등불 같구나 이겁니다. 다오라는 뭐뭐 같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 고전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하나 알려줄게요. 혀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혀다. 자, 혀다는요 총 4개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을 켜다. 불을 켜다. 그 다음에 숫자를 세다. 그 다음에 바람을 쐬다. 그 다음에 악기를 연주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높이 켜다 뭐였어요? 자, 불이었으니까 불을 켜다 이렇게 해서 높이 켠 등불 다오라. 만인을 비추실 지지셨다 할 때 짓은요 발음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짓. 자, 뭘 보고 이러죠? 그렇죠. 모습입니다. 생긴 걸 보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짓이라는 건 모습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짓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만인을 비추실 짓이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등불은 바로
임을 비유하는 거예요. 임을 비유하면서 임은 바로 만인을 비추는 모습을 갖고 있다. 즉 임의 인격을 비유했어요. 인격이 그만큼 뛰어나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2월령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월령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3월 라며 개한 핀 아으 뭐죠? 저기 만춘 달의꽃이요. 만춘은 이제 늦봄이라는 거고요. 달의꽃이 이게 뭐냐면 진달래꽃입니다. 달의꽃이요, 진달래꽃입니다. 근데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이 불을 지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남이 불을 지질 디년하셨다. 남이 부러워할 짓 모습을 지녔다. 자, 부러워할 모습. 이겁니다. 그렇다면 진달래꽃도 역시 누굴 비유한 거예요? 그렇죠. 임을 비유했습니다. 임을 비유했는데 이번에는 남이 부러워할 모습이기 때문에 뭐예요? 외모를 비유하는 거예요. 외모. 임을 비유했을 때 외모를 비유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진달래꽃은 님의 외모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님을 비유하는 게 딱 두 단어가 나옵니다. 진달래꽃과 등불. 그래서 진달래꽃은 님의 외모 비유, 등불은 님의 인격을 비유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4월 보세요. 자, 4월 아니니저 아우 오시쇼 굿꼬리새요. 꾀꼬리새는요 4월이면 돌아옵니다. 안이 있고 온다는 거예요. 왜요? 철새니까. 무슨 따 녹사님은 옛날을 잊고신저 오지 않는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중요한 게 바로 꾀꼬리새죠. 이 꾀꼬리새가 누구랑 임과 대비가 되고 있죠. 얘도 객관적 상관물로서 대립적 심상물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냥 오지 않는 임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원망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원망의 심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녹사님은 뭐냐면 고려시대의 관직 이름입니다. 녹사님은 지금의 이제 9급 공무원이에요. 남자가 9급 공무원 정도 되는데 여자를 찬 거야. 그러니까 막 여자가 기분이 나쁘죠. 응? 무슨 다 녹사님은 옛날 잊고 사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열받아가지고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월달 보세요. 5월. 자, 언제예요? 5일이죠. 5월 5일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이 아니죠. 고려시대는 어린이날 없었어요. 자, 수린날. 수린날은 뭐예요? 단오를 얘기합니다. 단오. 자, 이것도 이제 세시풍속이 나왔네요. 여러분, 5월 5일 단오일 때 뭐 합니까? 물론 우리는 지금 이것에 대한 어떤 세시풍속을 실천하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창포물에 머리도 감고요. 그 다음에 그네도 띄고요. 널도 띄고 하나가 있습니다. 약을 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잘 몰랐던 풍습이죠. 약을 먹는데 어떤 약이냐면 익모초즙을 마십니다. 익모초즙. 여기서 이제 약이 나오는데 이게 익모초즙이에요. 가끔 이제 그 고속도로가 아니라 이렇게 자유로나 이런 데 달리다 보면은 길거리에서 막 무슨 미숫가루 무슨 칡즙 뭐 이런 거 팔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익모초즙이 있어요. 한 번도 마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익모초즙을 마시는 풍습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자, 거기 보세요. 약이라 받잡네. 자, 5월 5일에 수린날 아침에 약은 지문의 장존에 실 약이라 받잡노이다. 지문에라는 건 천년입니다. 천년을 장존, 천년을 사실 약이라 받잡는다, 드립니다 이 뜻입니다. 한마디로 님의 무엇을 기원하는 겁니까? 천년을 살아라 이 뜻이죠. 그래서 장수를 기원하는 거예요. 임의 장수를 기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앞에 거는 필기를 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이쪽으로 다시 지우겠습니다. 6월달로 가겠습니다. 자, 앞에 거는 이제 내가 지우면서 다시 이따 물어볼 테니까요.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으세요. 필기는 잘 해 놓으셨겠죠? 자, 계속 갑니다. 자, 6월 보름 역시 15일이 나왔습니다. 이 6월 15일은 유두일이라고 합니다. 유두일. 흐를 유자에 머리 유자입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왜 머리를 감느냐? 우리 5월 5일 날 수린날 단오 때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죠. 그리고 6월 15일 날 머리를 감습니다. 무려 45일 동안 머리를 감지 않아요. 여자들이. 왜요? 감을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옛날 여자들은요, 일을 하나 바쁘니까 감을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하죠. 쪽두리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게 이제 풀르기도 귀찮고 힘들고 하니까 머리를 자주 안 감았습니다. 그래서 45일 만에 탁 감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 해서 완전 떡해졌겠죠.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하느냐? 참빗이라고 이게 앞에가 딱딱한 빗이 있어요. 이거 갖고 다니면서 막 머리를 막 찍는 거야. 막 그러면 막 안에서 이가 터지면 탁 하면서 막 그 피가 이렇게 엉켜. 어우, 머리가 그러니까 완전히 떡입니다. 떡. 그걸 이제 흐르는 물에 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할까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고요. 그걸 이제 빗으로 빗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전에까지 있었던 막 그 떡지고 있던 그 잔재들이 머리도 감고 빗으로 빗으니까 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그 빗을 벼랑에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트리는 겁니다. 그 빗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액땜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유두일의 풍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봐요. 그 6월 15일 보름의 아우 별해 발음. 자, 별해라는 건 벼랑해. 바리온. 그래서 버린 이겁니다. 벼랑해 버린. 빛 다오라 같구나 이 뜻이죠. 빛 같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빛이라는 존재가 누구의 처지입니까? 바로 화자의 처지를 비하는 겁니다. 어떤 처지?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빗대어 표현하는 겁니다. 불쌍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 자신을 비유하는 거예요. 자, 돌아보실 님을 조금 쫓아내라. 그런데 이 여자는 정말 너무나 착한가 봐. 돌아보실 님을 조금, 조금, 존니노이다, 줬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발음을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좀 심해요. 쫓다와 쫓다인데 이 두 단어는 어느 게 표준어냐? 둘 다 표준어입니다. 이 단어가 따르다음에 따르다. 얘는요, 자, 범인을 추격하다입니다. 추격하다. 우리 알죠? 우리는 이미 다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는 뭐예요? 위에 걸 썼죠? 그러니까 뭡니까? 얘는 따르겠다는 겁니다. 아니, 나를 버린 님을 뭐 하겠다? 따르겠다. 이 여자는 정말 착한 여자예요. 그렇죠? 너무나 착한 여자예요. 그래서 돌아오실 님을 조금이나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님을 영원히 따를 것을 다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4월에서는 막 죽여버리겠다고 막 원망해놓고 6월 달에는 또 따르겠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화자가 다 다르다. 적층 문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니면은 이 여자가 한 여자라면 매월 바뀌면서 어때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또. 이 단에는 막 죽이고 싶다가도 또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원래 헤어지고 막 죽이고 싶도록 싸우고 다시는 안 만나! 하다가 2, 3일 되면은 뭐해? 카톡 보내고. 이러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그게 바로 사람의 심리예요. 근데 2달이나 지났으니까 또 보고 싶었나 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달에 갑니다. 7월은 15일이 있는데 7월 보름의 이날은 백종일입니다. 백종일. 자, 이날은 뭐 하는 날이냐? 백종일, 100가지 종류의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날입니다. 100가지 종류의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를 지내면서 뭐 할까요? 바로 소원을 빕니다. 자, 소원을 비는 게 2번 나왔죠. 아까, 지웠군요. 2월 달에 연등될 때 소원을 빌었고요. 이때도 소원을 빕니다. 그래서, 자, 7월 보름에, 자, 백종, 배하여 두고, 100가지 음식을 차려두고, 자, 여기입니다. 님을 한데 여가져, 원을 비잡노이다. 님을 한데 여가져, 이물이죠. 임을 한데 함께. 여가죠. 여다. 뭐라 했어요? 살아가다. 함께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비는 겁니다. 화자의 마음이죠. 나는 빛 같지만 따르겠다. 7월달 뭐예요? 갑자기 소원을 비는 날에 뭐 한 거예요? 나 임과 함께 살고 싶어요. 라는 소망을 비는 겁니다. 임과 함께 살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화자의 소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8월입니다. 자, 8월 15일이죠. 8월 보름에, 그렇죠? 15일. 8월 15일 무슨 날? 광복절 아니죠? 8월이 뭐지? 8월 15일 뭐예요?
음력 8월 15일이에요. 자, 바로 추석이죠, 추석. 여러분, 추석 때 뭐 합니까? 우리 추석 하면 떠오르는 거 송편. 그 다음에 아직 젊은 사람들은 용돈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이 하여튼 모이는 날입니다. 한가위는 가족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날이에요. 뭐 고수도 쳐도 되고요. 뭐 성묘도 가고요. 이런 날입니다. 근데 8월 보름의 아을 가벤 날이라마. 자, 추석의 다른 말은 이제 가베라고 하죠. 가베. 한가위를 얘기합니다. 가벤 날이지만은 님을 매셔놓곤 님을 매셔 여곤 살아가야지만 님을 모셔 살아가야지만 오늘날 가베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님을 모시지 않는 한 오늘은 가베가 아니다. 한마디로 님이 오는 날 그날이 나는 한가위다. 이거예요. 나만의 한가위. 즉 오늘이 한가위지만 나에게는 한가위가 아니야. 왜? 나는 님이 없어. 님이 없기 때문에 한가위가 아니야. 자, 좀 적절한 예를 들까요? 발렌타인데이 남들은 다 여자들한테 초콜릿을 받고 이러고 있는데 나는 아직 여자친구가 없어. 그럼 뭐라 그러는 거야? 아, 나는 오늘 발렌타인데이 아니야. 아, 괜찮아.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초콜릿 받을 때 그때가 발렌타인데이지 뭐 하면서. 불쌍하죠? 네.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뭘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외로움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별 헛소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님을 모셔야지만 한가위이지, 오늘은 한가위 아니지 하면서 눈물은 뚝뚝뚝 떨어지고 있겠죠.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여자는요, 정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8월 달까지 와서요, 정신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월 볼게요. 더 정신을 잃을 겁니다. 9월 9일입니다. 이날은 뭐라면은 중양절이라고 세시풍속이에요. 이 중양절은 뭐 하는 날이면 등고해서 노는 날입니다. 등고가 뭐냐면 높은 곳에 오르다는 뜻인데, 이때가 되면은 뭐가 만개하냐면은 국화가 만개하는 날이에요. 국화가 만개예요. 그래서 이 국화꽃을 꽂고 국화줄을 들고 국화절을 붙여서 올라가서 노는 날입니다. 등고라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국화꽃을 들고 국화를 이렇게 해가지고 와 하고 놀아야 되는데 님이 없어. 그러니까 그 국화꽃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집안에만 있겠죠. 그러니까 집안에 온통 국화 향기가 가득한 거야. 나도 님과 함께 올라가고 싶은데 님이 없으니까 집안에만 그냥 처박아 놨어요. 자, 볼게요. 9월 9일에 약이라 먹는 황화꽃이. 자, 이 국화는요, 약으로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국화전, 국화주 얘기했잖아요. 약이라 먹는 황화꽃이 안에 드니, 집안에 드니, 세셔라는 건 그윽한 향기랍니다. 그윽한 향기가 가만하여라. 세셔라는 건, 저거예요. 이게 뭐죠? 방 안에 그득하여라, 가만하여라가 그득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방 안에 향기가 그득하구나,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갈 수가 없으니까 혼자 방 안에다 국화꽃 처박아 놓고요, 지금 그렇게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 거예요. 9월 달까지. 자, 이 여자는 점점 심하게 외로움을 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0월 달로 갑니다. 자, 10월 갑니다. 10월에 점이연 바라다오라. 점이연. 자, 점이연이라는 건 잘게 썰었다는 겁니다. 잘게 썬 바랏. 바랏이라는 건 보리수 나무라는 뜻이에요. 바랏다오라, 바랏 같구나, 이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거고요. 꺾어버리신 후에, 디니실한 분이 없으셨다.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다라는 건데요. 요 한 분이 이제 임이 되겠죠, 임. 근데 잘 보세요. 아니, 나무를요, 꺾어버린 다음에 지니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뭐,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뭐예요? 그냥 나무가 안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뭐예요? 비유적입니다. 굉장히 야한 표현이죠.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꽃이랑요. 이거 고려갈 뿐만 아니라 고전에 다 속하는 거예요. 꽃이랑 나무라는 소재가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요. 꽃이랑 나무가 나오는데 이거를 꺾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순간 이거는 정을 통하답니다. 자, 아까 정을 통하다 뭔 얘기인지 얘기했죠? 꽃과 나무를 꺾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이게 정을 통하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보세요. 뭐 한 거예요? 저놈이 나랑 정을 통하고 도망갔다는 얘기죠. 정말 나쁜 놈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님이 나와 정을 통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외로움을 달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꽃과 나무를 꺾다는 정을 통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랏은 화자의 또 역시 뭐예요? 버림받은 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1월 볼게요. 11월 봉당자리에 한삼 두퍼 누워. 자, 봉당자리라는 건 이제 흙바닥을 얘기합니다. 흙바닥에 한삼. 한삼이 뭐냐면 여름에 입는 모시옷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걸 덮어 누워. 흙바닥에다가 모시를 덮어서 누웠다는 건 굉장히 어떨까요? 11월이면, 음력 11월이면은 한겨울이지 거의. 엄청 춥겠죠? 그 추운 흙바닥에 한삼을 덮어 놓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거기다 누구도 없어요? 임도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슬라살롱디오! 이러잖아요. 슬프구나 하면서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는 겁니다. 화자의 감정이 가장 고조된 곳으로 알맞은 것 하면 여길 찾는 겁니다. 슬라살롱디오! 슬프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정의 고조예요. 고운일, 스시옴, 널셔. 고운일은 고운님과 이런 뜻이죠. 고운일, 고운님과 스시옴, 제각기 이런 뜻입니다. 널셔, 뭐라고 했어요? 녀다, 살아가다. 고운님과 제각기 살아가는구나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월에 어떤 내용이 되는 겁니까? 외로운 화자가요, 혼자 살아가는 처지에 대한 슬픔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고 있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12월입니다. 자, 12월을 볼게요. 자, 12월 분디 남가로 가끈 나잘 반에 저 나오라 그랬어요. 자, 분지나무로 깎은 자, 나잘이라는 건 들이다는 뜻이에요. 들일, 반 위에 소반, 그러니까 우리 식탁으로 보면 돼요. 반 위에 저 나오라, 이거는 젓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젓가락 이제 다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젓가락과 하느라. 님의 앞에 들어 어리노니. 자, 님 앞에다가 어리다라는 건 가지런히 놓다라는 뜻이 있고요. 자, 가지런히 놓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얼다라는 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정월 날인물을 어저 녹지 않는데 얼다, 정을 통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님의 앞에 들어 가지런히 어린언니는 이제 님 앞에서 애교를 부리다 이렇게 막 그런 거야.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 왔다 물어요? 손이 할 때 손님은 바로 님과는 대조가 되는 의미죠. 다른 놈이 가져다 묻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에는 님을 기다리다가 님을 기다리면서 님을 이렇게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시집을 갖거나 또는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게 되는 그런 사연을 읊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손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 임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제 정을 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서 정월부터 이제 쭉 나열한 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요. 그렇죠. 한 여자의 어떤 슬픔이 묻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슬픔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건데 내용이 완전하게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뭘로 이해할 수 있다고요? 적층문학의 성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해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할 테니까 보세요. 동동은요. 첫 번째, 자 아까 얘기했던 원령체가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자 화자를 비유하는 단어가 2개가 있습니다. 화자 3개죠, 3개. 자, 여기 저까지예요. 화자를 비유하는 건 첫 번째 빛 따오라, 빛. 두 번째 바랏. 세 번째 저. 그래서 화자를 비유하는 3개는 다 똑같습니다. 바로 버림받은 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버림받은 처지를 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임을 비하는 게 있습니다. 뭐였죠? 2월 달에 등불, 3월 달에 진달래꽃. 그래서 임의 인격과 그 다음에 임의 외모를 비유했습니다. 네 번째, 세시풍속이 나타났습니다. 세시풍속을 통해서 화자였던 심리를 드러내고 있었는데, 자, 세시풍속이 바로 몇 월에 있었습니까? 자, 2월달 있었죠. 그 다음에 5월달 있었고요.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이렇게 6번의 달에 세시풍속을 통해서 화자의 심리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동동은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놓으면, 이거를 잘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하시면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각각의 월에 나타난 특징, 그 월에서의 화자의 심리,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심리를 간접적이냐 직접적이냐, 그 다음에 비유적인 표현이 무엇이냐, 이걸 찾아내면 동동은 어렵지 않게 풀어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가요는요, 작품마다 각각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고요. 되게 중요도가 높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상으로는 일단은 뒤에 있는 청산별국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시간상 지금 보니까 어렵고요. 다음 시간에 청산별국부터 서경별국 쭉쭉 나가가지고요. 이야기를 전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